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소클 크리스티입니다. 不得不佩服哈喽战死真的编舞绝了。这就是中国街舞。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중국의 예능 저취시가무 3의 무대 중 일부분인데요. 무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K-팝의 파급력은 대단해.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걸 보니 한국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며 뿌듯하셨죠. 하지만 중국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으로 꾸며진 상황에서 무대를 보던 안무가는 이게 바로 중국의 스트리트 댄스다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소수민족의 춤 따위로 소개하며 방영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크게 화가 났죠. 표절하길 좋아하더니 이젠 한국 전통문화까지 건드는구나. 심지어 무대 속 아리랑은 음만 딴 게 아니라 실제 한국 가사가 들리고 백댄서들은 장구까지 치고 있다. 이효리가 예명으로 마오로 지을 때 욕한 사람이 누구지? 중국은 본인 문화에 되게 자신 없나 봐 등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뛰어난 한국 문화가 욕심난다 하더라도 이번 일은 선을 크게 넘은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은 문화 대혁명 때 자국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한국의 문화를 훔치려고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아리랑을 자국의 문화로 만들려고 시도해왔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니 이들이 부르는 아리랑도 중국 문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하려 했죠. 그 모습을 눈치챈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에 먼저 신청했고 다행히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되는 중국의 문화도둑질에 화가 많이 난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아리랑은 한의 정서가 담긴 한국 고유의 노래이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전 세계에 이번 사태를 알리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한 트위터 유저는 우리나라는 풍물놀이를 동북공정에 의해 중국 조선족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농악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긴 했지만 2009년 중국이 중국 조선족 농악무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켜 빠르게 날치기를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중국이 행한 음습한 도둑질에 대해 네티즌들의 제보가 여기저기 이어져 오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한민족과 조선족의 구분입니다. 중국의 구글 검색창에 중국어로 한민족을 입력하면 화면 제일 위에 조선족 세 글자가 뜹니다. 또 한민족을 뜻하는 Koreans를 검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포함된 한민족과 구분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에 주하용 중국 베이징 외대 교수도 한민족을 중국 내 조선족을 뜻하는 단어인 조선족으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죠. 심지어 위키피디아 중문판은 세종대왕도 조선족이라 설명하는데요. 중국어로 된 조선족 문서를 클릭하면 세종대왕을 비롯해 백범 김구선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피겨 여왕 김연아, 배우 이영애가 사진과 함께 조선족 대표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까지 훔치고 싶은가 봅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 페이지는 한민족은 조선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한국과 북한에 총 7,600만 명, 중국에 200만 명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키피디아 편집 공격은 한국만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홍콩 시위, 대만 주권, 달라이라마 등 중국 네티즌들은 예민한 국제 이슈 문서마다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 문서 수정을 계속 반복했죠. 먼저 홍콩 시위와 관련해선 집회 참가자가 시위대냐 폭도냐로 중국 본토와 홍콩 네티즌 간에 수백 차례가 넘는 문서 수정 전쟁이 벌어졌고 중문판 대만 문서엔 대만은 중국의 주라는 문장을 올렸다가 대만인들의 반격으로 삭제됐습니다. 또 티베트 망명 정부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영문판 문서에는 아직도 중국인이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BBC가 중국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문화, 위인, 인물까지 도둑질해오며 인성에 문제가 있는 듯한 중국은 결국 한류에까지 죄를 뿌렸었죠. 4년 전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중 매체에서 한국 콘텐츠를 지우기 위한 한한령
한알령을 시행했습니다. 한알령은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한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2016년 당시엔 한중 합작 드라마에서 주인공이었던 한국 배우를 갑작스럽게 하차시키거나 예고 없이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되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 대부분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 중국인 소비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얼마 전 중국의 한 매체가 한알령 이후 한국이 중국 시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한류의 활약상과 중국이 도려 잃은 것들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중국 매체 제메는 한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며 글로벌 시장에 다시 한번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죠. 실제로 한알령 이후 K-팝 가수들의 중국 본토 공연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 팬들의 사랑은 끊이질 않고 틱톡에서도 이들의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중국 팬들은 공중파 광고, 기차 광고, 불꽃놀이, 드론쇼 등 대륙의 스케일로 한국의 스타를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영화관에서 더 이상 한국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약 5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선 부산행, 강철비, 버닝 등의 대작이 탄생했고 기생충은 칸 황금종려상과 오스카상을 휩쓸며 전 세계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한알령 장벽이 세워진 바로 그 시점에 해외 영화제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한 겁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시청자들이 더 이상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접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한국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들은 넷플릭스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업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었죠. 갑자기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고 6개월 동안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미끄러졌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주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고 목표 시장을 다르게 잡은 후엔 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엔터업계도 일정 부분을 잃은 것이 있는데요. 제메는 현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예능 콘텐츠 제작을 선도하고 있는 건 인정해야 할 사실이라며 한국의 예능을 참고하지 않은 건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죠. 그래서인지 참고해서 표절로 치닫더니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짝퉁 아이돌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심지어 문화 콘텐츠까지 표절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교묘하게 짜집기한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던가 청춘불패의 구성 멤버와 복장, BGM까지 복사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우상의 탄생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런 표절작들을 한국에 역수출까지 하려는데요.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에 가능한 발상인 것 같죠? 한편 중국 당국에서 아무리 막아도 한류는 중화권을 강타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인기의 척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중국인들이 봐도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보다 훨씬 재밌고 더 매력적이죠. 앞서 언급한 아리랑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들도 중국에게 탐스러운 문화처럼 보인다 한들 그것이 중국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관심이 부족해 농악이 중국 조선족 농악무로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되긴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국난을 함께 겪으며 대한민국,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아리랑 이슈는 그냥 넘기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과거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까지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욱 떨칠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우리의 것을 아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아니아 지역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호주 국방부는 9월 3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화 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항야군관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조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K9 자주포가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결실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10년 K9 자주포는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과 호주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국방, 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은 이번 성과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어 12월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며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군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 사업은 호주 육군의 주력 전투장갑차와 대열 차량 등 모두 40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장비 획득 규모만 5조 원, 후속 지원까지 합치면 8조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자체 개발한 장갑차 레드백으로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에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있는데 1년 반 정도의 시험 평가를 거쳐 2022년 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최 연구원은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수주를 위해 호주 현지 업체와 협업하며 사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호주가 최근 자주포 업체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정한 것도 발주처 품질을 향한 신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코로나19 속에서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2201억 원, 영업이익 734억 원을 냈다.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은 5.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0.4% 늘었다. 최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업종 최선주로 꼽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41,000원을 처음 제시했다.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8,8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최 연구원은 레드백을 향한 기대감과 프리미엄을 적극 반영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는 55,000원도 가능하다며 수주 결과가 나오는 2022년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위산업 장비 최선 호주로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한화 디펜스는 또한 호주 자주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중소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현지 납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지 자주포 생산 시설 등이 구축되면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에 약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9 자주포는 국내 포함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산 및 해외 납품을 이어가며 구매 국가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한다.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이 가능하다. 호주에는 방호력과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장비가 납품될 예정이다.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도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특히 호주 육군에 납품될 K10 차량은 K9 자주포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K10 AARV 기종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한 네티즌은 하나의 판매 방식이 놀랍도록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 기조에 부합해 호주 현지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호주 군인제대 관심사 역시 한국과 같이 자주국방입니다. 포탑 제조사인 이아스와 손잡고 수지에 참여했고 빅토리아 주정부와도 협력해 호주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안 살래 방식으로 나온 거지만 네티즌은 특히 K9 자주포 30문 K10탄을 영반찬 갑차 15달러라는 수에 비해 총 1조 원 규모 즉 금액이 큰 점을 언급했습니다. 금액을 따져봤을 때 면허 생산을 전제로 한 것 같고 한국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 K9 도입을 서두른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호주에게는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도 컸을 겁니다. 호주 남부 항구 도시질로 해서 1925년부터 생산하던 미국 BMW 자동차 공장이 2017년 말 폐쇄됐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이번 하너 디펜스가 진로 의회 생산 공장을 세워 실업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을 도입하고 나서 진척을 봐가며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향후 한국과의 전면적인 방산 협력까지도 진행할 수 있죠. 한국은 K9 자주포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다음 목표로 영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침 영국은 전차 부대를 완전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공부 해군에 비해 육군 비율은 줄인다는 건 당연히 합리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아예 육군 전차보다 자체를 리셋하겠다. 아무리 기행을 일삼는 영국이라 해도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전략입니다. 영국은 현대적 의미의 전차를 최초로 만들어 전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물론 그걸 잘 이용해 먹은 건 영국이 아니고 독일이지만 유방하는 데도 공격적인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영국은 현 세대의 최고의 명언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저 영국은 전차 부대를 해체함과 동시에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입니다. 후반부 보유국 인한국에게는 역시 좋은 기회입니다.